그래도 공법이랑 과목 공부하는데 하나는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용도 지역 정도는 그 집에서 꼭 공부 좀 하시고 하세요. 그 혹시 그 시제소 오신 안깐 분들 있으면 주변에 옆에 물어보셔가지고 어플 있거든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거 어플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하나 깔아두세요. 제발 나중에 그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땅 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의 가치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용도적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지. 그 기획부동산들이 주변에서 전화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런 전화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좋은 땅 나왔다고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전화 받아보신 분 없나요 혹시?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용도 지역이 어디 되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하고는 거래도 하지 마세요. 주로 이제 그 기획부동산들이 팔았던 땅이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땅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필지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 때는 평당 한 10,000원씩 주고 사겠죠. 나중에 우리가한테 이걸 팔 때는 평당 20만 원, 30만 원씩 붙여서 판다고요. 여기 곧 개발이 될 것처럼 막 자료나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그 사람들. 개발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기 뭐 해남이나 강원도 땅이래요. 우리가 보통 가보지 않고 살잖아요. 땅을 살 때는. 그래서 그런 땅 속아서 사게 되면 나중에 그 원래는 그런 땅들을 팔 때 옛날에는 분할해서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분할시키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 지분으로 판다고요. 한 필지 땅 샀는데 공유자가 10명이래요. 난 그 공유 지분을 산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공유 지분 이거 처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원의 동의를.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절대 동의 안 해준다고요. 얼굴 안 본 사람들이 누가 나 이거 팔려고 하는데 동의해달라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속을 끙끙 앓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렇게 경치 좋은 땅이면 본인이 사지 왜 이거 소개해 주겠습니까? 자, 용도 지역이나 땅값은 경치가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물 맑은 데는 땅값이 싸요. 싸다고요. 그런 데는 땅값이 싸겠죠. 경치가 좋은 데는 용도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거의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땅값이 비싼 데는 어디에 되겠어요? 차도 많이 다니고 매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가 땅값이 비싸지 결코 경치 좋은 데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오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는요.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영향을 받게 돼요. 첫 번째로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용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폐 유리한 것을 제한받고 세 번째로 용적 유리한 것을 제한받게 돼요. 자, 이게 그 한자로 보면 세울 건자에 덮을 배자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대지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얼마만큼을 건물로 덮을 수 있냐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을 한다고요. 그럼 건폐율 제한받는 것은 주로 건축물에 대한 평수나 너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돼요. 자, 세 번째로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게 쌀 적자거든요. 우리가 보통 물건 적재한다 할 때 이 적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건물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럼 건물 쌓는 것은 결국은 건물에 뭐와 관련돼 있겠습니까? 높이나 층수와 관련이 되겠죠. 그럼 용적률을 제한받는 것은 주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고요. 이게 용도 지역에 따라서요. 자,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법과 시행령에 의한 용도 지역 총 몇 개 있다고 했죠? 앞 시간에 21개 용도 지역이 있다고 했죠?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14개 지역은 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할 때요. 우리 시행령에서 이거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에 보면 14개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딱 규정해 놓고요. 이 시행령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나머지 건축물은 일체 건축을 금지하는 이 규제를 취하고 있고요. 7개 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딱 규정해 놓고요. 우리 시행령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에 나머지 건축물을 일체 다 허용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액면으로만 보면 위가 규제가 강할까요? 밑에가 더 규제가 강할까요? 위에 있는 게 더 규제가 강하다는 느낌이 좀 오나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몇 개만 딱 규정해 놓고 건축할 수 있는 거 외에 나머지는 일체를 다 금지시키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몇 개만 딱 규정해 놓고 여기에 규정에 없는 건축물 외에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는 적극적인 방식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이 조금 더 규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고 밑에 있는 게 좀 더 규제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이렇게 14개 지역을 기억하실래요? 7개 지역을 기억하실래요? 7개 지역을 기억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럼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 중에서 준주거 지역 있죠? 이 준주거 지역이 바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상업 지역 있죠? 상업 지역 몇 개인가요? 4개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 있죠? 이 상업 지역 4개가 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업 지역 중에서 경공업과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 중공업 지역 있죠? 도시 지역은 이렇게 6개 지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어요. 앞으로 이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 계획관리 지역 있죠? 이 7개 용도 지역만 이 규정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용도 지역은 다 위에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4페이지 3번에 보시면 행위 제한에서 건축 제한의 원칙은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있죠? 그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을 얘기해요. 시행령요. 시행령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건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자, 제가 도시적은 미리 화면에다 띄워놨고요. 그리고 비도시적은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본인적으로 나뉘죠. 예. 다만 이 중에서 관리지역만 3개로 나뉘나요? 예. 계획관리랑 생산관리, 보존관리 3개로 나뉘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16, 비도시지역이 5 해서 법과 시행령의 용도지역은 총 21개 용도지역이 있다고요. 이 21개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없냐 규정이 되는데 다만 도시지역 중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 4개,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것만 딱 규정해놓고 여기 건축할 수 없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일체 허용을 주는 방식이 채택하고 있다고요. 이 7개 용도지역 외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있는 걸 규정해놓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일체는 금지시키는 방식이 채택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봤던 건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2번이나 물어봤던 건 21개 용도지역 내에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는 걸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아파트를 도대체 어느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까? 이걸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면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모든 용도지역에서 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 보면 여기는 고층 아파트가 올라서 있는데 여기 옆에는 왜 이렇게 단독주택밖에 없지? 저기 아파트 지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혹시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나요? 맞나요? 맞나요? 우리나라는 주택 형태는 어떻습니까? 보면 단독주택이 많나요? 아파트가 많을까요?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땅은 좁은데 인구는 너무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야 사람들이 한 군데에 많이 모여 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와서 보면 뭐라고 불러요? 왜 사람이 저 벌집 가서 사냐고. 벌집에 사냐고 이런 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외국에는 아파트란 주거 형태가 많이 없거든요. 워낙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좀 주거 형태가 어때요? 주로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토의 특징 때문에 그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 지역 중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모든 용도 지역에 다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이긴 하지만 단독주택 중심이죠. 그럼 아까 앞 시간에 단독주택은 어떤 주택만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을 얘기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층이 돼야 돼요? 5층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되겠네요. 예.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럼 아까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겠네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의 공통점은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에요. 다만 1종, 2종, 3종의 차이는 뭐냐면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의 차이거든요. 자,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이죠. 자, 저층은 몇 층 이하라고 한다고 했죠? 4층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층 이하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 건축은 안 되겠네요.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층 이상은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이라고 한다고 했죠? 통상적으로 조례로 정하는데 이거 15층. 15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혹시 주간반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25층 이상 되는 아파트 혹시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뭐 우리 아파트는 25층 이상 30층 정도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말을 하기 싫은 겁니까? 이렇게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통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층 정도 아파트 있죠. 15층 정도의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집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25층 이상 30층 넘는 고층 아파트 있죠.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 지역 구분하실 때요. 자,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하고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네요. 그러면 상업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파트 건축 가능해요. 준주거 지역요. 자, 중심상업 지역은 용도 지역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라고 했죠. 그럼 중심상업 지역은 건축물 문화가 좀 어떻는가요? 바늘땅 같은 데 보면 우리 바늘땅이나 이런 동성로 이런 데 일대 건물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높죠? 고층 빌딩이 많죠? 그럼 고층 빌딩이 짓는데 아파트 건축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심상업지역요. 자,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 지역 중에서 땅값이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이라고 했죠? 일반 상업지역 아파트 건축 가능해요. 자, 유통상업지역이 문제인데요. 저 매천동 있죠?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안에 혹시 안에 아파트 지어진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주변 말고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아파트 건축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재래시장 문제인데 재래시장 주변에 아파트 있던가요? 재래시장 주변에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건축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자, 전용공업지역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공장이 있죠? 여기 아파트 건축 가능하겠네요? 이 아파트 건축하면 난리 나요, 엄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 건축하게 되면 애들이 밤마다 이렇게 막 긁어요. 아토피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아파트 건축 절대 안 돼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자,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 주거지역 두 군데의 특징은 뭐냐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어떤 주택도 안 돼요. 예.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주택 짓게 되면 1년 365일 시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모든 주택 단독도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천연공업지역 안에다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애들 난리 나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용도지역 중에서 그 어떠한 주택도 절대 건축이 안 되는 지역, 용도지역 딱 2개 뽑으라면 유통상업지역하고 천연공업지역 2군데는 그 어떠한 주택도 안 돼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모든 주택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에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자, 혹시 성서 일반 산업단지 가보신 분 있나요? 성서 일반 산업단지? 성서 일반 산업단지 안에 혹시 아파트 있던가요? 아파트 건축 안 돼요? 네. 자, 중공업적이네요. 자, 중공업적은 경공업이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죠. 중공업적 아파트 건축 가능해요. 중공업적은요. 자, 녹지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건축이 안 되고, 녹지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밖에 안 돼요. 네. 녹지 지역 특징이에요. 자, 비도시지역 중에서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3개 지역도 공통점이 뭐냐면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밖에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건축은 안 되겠네요. 자, 농림이나 자연환경 분지역도 절대 아파트 건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딱 8개밖에 없어요. 2종 전용,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중심, 일반, 근린이에요. 유통은 안 돼요. 중공업지역에서 총 8개 용도지역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고요. 우리 시험에 2번이 나왔습니다. 2번이 나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찾고 가면 안 될까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깊은 데서 물어보면 맞추지 말라고 내는 거니까 버리시라고요. 자, 이게 이제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축 제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 가능한 용도 지역 8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여기서 나오면 문제 맞추세요. 몇 년마다 내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기타 보시면 유통상업과 천연공업 쪽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건축이 금지돼요. 자, 위락시설은 어떤 데를 얘기하냐면 이번에 이태원에서 코로나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 있죠.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같은데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자, 숙박시설은 모텔 같은 시설 있죠. 자, 모텔 같은 시설은 상업지역이나 중공업,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해요. 그 혹시 동구에 동촌유원지 가보신 적 있나요? 동촌유원지? 동촌유원지 일대가 혹시 용도지역이 뭔지 아세요? 동촌유원지 일대가 제가 보기로는 거기 자연녹지 지역으로 많이 지정돼 있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거기 유원지도 있고 그렇죠. 동촌에 가면. 근데 거기가 보통 그 우리 바다 주변이나 이런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울산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이제 숙박시설이 가능하려면 거기가 그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같은 데로 지정되고 나면 그 주변에 모텔 건축이 가능해요. 숙박시설 같은 이런 모텔이요. 건축이 가능해진다고요. 유원지나 이렇게 놀이동산 이런 데로 지정이 되고 나면요. 자, 그러니까 3번에 보니까 준주거나 상업, 중공업,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해 놨다고 했죠. 이게 이제 규제를 좀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 7개 지역에서는요. 자, 그것만이라도 하나 제대로 잡고 가자고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안 어렵죠? 아파트 건축이 하는 용도죠. 두 번째로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요. 25페이지에 양갈로 이번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죠.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개념은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건축법에 또 나와요. 건축법에 가면 이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자, 건폐율이라 하면 우리 법정용어로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산수 보통 배울 때 앞에 나와 있는 게 분모거든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대지 면적이 되는 거고 분자가 건축 면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건폐율이 몇 퍼센트가 된다? 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건폐율, 뭐 우리 법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대지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로 건축했다고 하네요. 50제곱미터로. 그러면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하는 거거든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네요.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건폐율은 몇 퍼센트가 구해진다고요? 그럼 100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50%가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 건축 면적을 80제곱미터로 더 늘려볼게요. 자, 그럼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80%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건폐율을 제한한다는 말은 해당 대지의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네. 자, 그러면 건폐율 50이 높아요, 80이 높아요? 어디가 높습니까? 숫자 50이 높아요, 80? 건폐율 50이 더 낮은 거고 80이 건폐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더 규제를 강하게 받는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건폐율을 더 높여준다는 것은 규제를 더 약하게 받는다는 다른 의미는 뭐냐? 규제를 더 완화시켜 준다고요. 앞에 건폐율을 더 떨어뜨리는 게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거고요. 건폐율을 높여주는 것이 규제를 더 완화시켜 준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네. 이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용도지역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21개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좋으면 건폐율이 클 거고 용도지역이 별로 좋지 않으면 건폐율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이제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십니까? 건폐율? 네. 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용적률이란 말 나왔죠. 자, 용적률이라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란 말은 뭐냐면 나중에 건축법 가면 배우는데요. 네.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이에요. 네.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만을 네. 연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네. 원래 순수한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이에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데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지하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상에 있는 면적만 합계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어려울까봐 제가 그 용적률 산정할 때 지금 지하층은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가 있고 지금 지상 2층에 바닥 면적 50제곱미터의 지상 2층인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연면적은 지하층은 제외한 지상의 바닥 면적 합계를 해야 되겠죠? 바닥 면적 50에 바닥이 하나, 두 개네요. 하나, 두 개죠. 위에는 옥상이니까. 네. 바닥이 두 개인가요? 그럼 50에 두 개면 연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이 건축물은 용적률이 100%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100%가요. 자, 이번에는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 지상으로 3층을 더 올려서 바닥 면적 50제곱미터에 5층인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이 건축물은 용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는 거거든요. 바닥 면적은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 연면적이 좀 달라지죠. 예.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0에 5개니까 연면적이 250제곱미터가 되나요? 자, 그럼 이 건축물은 용적률은
250%가 된다라는 표현 거죠. 그러면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건축물에 뭘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층수나 높이를 제한을 받는다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요. 예, 이런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100%가 용적률이 낮고 250%가 용적률이 높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행위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행위 제한을 더 완화시켜준다고요. 이게 이제 21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로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은 지역은 상업 지역이 높아요. 상업 지역, 이 바늘 땅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넓고 높이도 되게 높이 가죠. 근데 저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농림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를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좁고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낮추면 행위 제한을 더 강하게 하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면 행위 제한을 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완화시켜 준다고요. 예.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건폐율 용적률. 예. 건폐율 용적률 처음 들으신 분 있나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네. 자, 25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시면, 자,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란 말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겁니까? 예. 특별시, 광역시, 특사시, 특자도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소장님 여기 나중에 제가 여기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이 기준 그대로 읊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뒤에 보니까 뭐로 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 선생님,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건폐율 용적률을 보려면 대구광역시 조례를 봐야 됩니다. 해야 돼요? 법에 나와 있는 숫자 달달 안개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조례에서 따로 정하니까요. 우리 법에는 최대 한도를 여기까지 정해놨어요. 다만 나중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 조례 다 똑같을까요? 건폐율 용적률? 다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네.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상업지역 같은데 건폐율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조례로 정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손님이 의뢰를 했는데 선생님 여기 90 중심 상업지역이라서 9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70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조례를 보셔야 돼요. 법에 보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이 21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을 제한받게 되는데요. 자, 용도 지역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자, 용도 지역의 종류는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구로 나뉘게 되죠. 자,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뉘나요? 근데 시행령에 가면 주거 지역은 몇 개로 나뉩니까? 6개로 나뉘나요? 1종 전용, 2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6개로 나뉘죠? 상업지역은 몇 개로 나뉩니까? 4개로 나뉘나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4개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 항상 그 기본서로 공부할 때는 근린하고 유통을 바꿔놨거든요. 근데 순서 기억하실 때 유통을 3순위로 두세요. 중심상업지역에서는요. 자, 공업지역은 3개로 나뉩니까?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3개로 나뉘죠. 녹지지역은 다시 3개로 세분이 되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총 16개로 세분이 돼요. 그다음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뉘죠.
다만 이 지역 중에서 관리 지역만 세 개로 나뉘어요. 예.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로 나뉘게 되죠. 이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두 번째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 만나는 건데요.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폐율 제한을 50 이하 제한받게 돼요. 항상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떤 기준 이하예요. 예. 최대치를 50%로 들고 50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50 이하로 제한받게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을 60% 둬요.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도 60 이하고요. 다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60이나 아니면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이때 좀 독특해요. 그 50 이하에다 밑줄 꺼두세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요. 숫자 문제 내면 이거밖에 틀리게 낼 게 없어요. 숫자 문제 내면요. 1종, 2종이 60인데 3종이면 비슷하게 주던가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쉬운데 더 낮춰버렸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을 최대 70 이하로 돼요.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이 건폐율을 제일 높게 돼요. 예. 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은 90 이하로 두고요. 예. 일반이나 유통 상업지역은 다 80 이하예요. 그리고 상업지역 중에서 재래시장이 있는 근린상업지역이죠. 이 근린상업지역만 70 이하예요. 근린상업지역이 건폐율이 제일 낮습니다. 상업지역 중에서는요. 그다음에 녹지 그 공업지역은 천용 일반 중공업지역 있죠. 다 70이에요. 우리 전통적으로 공업지역에서는 철 생산 많이 하죠. 철 생산. 어떤 멘트 날릴지도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공업지역 옛날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같은 데 보면 철 생산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공업지역은 다 철이라고요. 예. 건폐율이요. 자, 녹지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건폐율을 제일 낮춰버려요. 그래서 20 이하로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 같은 데 땅 가지고 있으면 최대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20평 정도밖에 건축이 안 된다. 녹지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예.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원래 주택만 건축하는 걸 높여줄까요? 공장 건축하는 걸 높여줄까요? 건폐율. 주택보다는 공장 건축하는 게 더 높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복합적으로 기능이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준주거지역이 70으로 있다 보니까 이 준주거지역하고 나머지 공업지역은 다 건폐율은 똑같아요. 예. 자, 그리고 비도시역 중에서는 이제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분석 중에서 자, 계획관리지역만 40 이하에다 밑줄 꺼두세요. 비도시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왜 이렇게 40으로 두는지 아세요?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비도시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만 건폐율을 제일 높여주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20 이하예요. 숫자 다 기억해요. 다 못하셔도 되는데 제가 빨간 거 2개 쳐놓은 거 있죠. 빨간 걸로 2개 숫자 문제 물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숫자 문제 물으면요. 다른 건 낼 게 없어요. 본 시험에서. 왜냐면 다른 걸 뭐 내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만 나머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폐율이 좀 다르거든요. 본 시험에서 문제 내면 이거 물어볼 거고 이 문제는 한 10년 전 이후에 물어보고 왔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최근에 이걸 물어보는 추세가 아니에요. 제가 참고상으로 적어둔 거고 가끔씩 모의고사에 물어봐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 물어보는데 모의고사에 나오면 그래도 틀리지 말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겁니다. 기억 안 나면 두 개 중에 하나 찍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용적률이라는 것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종 천연 주거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100 이하로 제한을 받게 돼요. 자, 일종 천연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갈 때마다 50씩 늘어나요. 50씩요. 그래서 2종 천연 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00 이하 제한이 된다고요. 이 순서 패턴대로 여기도 맞춰야 되는데 건폐율만 맞춰버렸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네. 그래서 건폐율을 물어볼 때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폐율을 물어볼 때는. 근데 용적률을 물어볼 때는 50씩 다 꾸준하게 늘어나요. 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50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50에 4배를 늘려버려요. 4배를요. 그래서 200을 더 늘려본다고요. 네. 그래서 500 이하 제한을 받겠다고요. 자, 상업지역 중에서 중임상업지역이 용적률이 제일 높거든요. 상업지역에 보니까 중임상업지역에는 건축물이 되게 고층 빌딩이 많죠. 네. 그래서 중임상업지역이 1,500 이하예요. 이 중임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갈 때마다 200씩 떨어져요. 200씩요. 네. 그래서 1,300, 1,100, 900 이하 제한을 받겠다고요. 숫자 나오니까 지금 다들 머리 아파집니다. 이거 또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공업지역 중에서는 공장만 건축하는 걸 높이를 높여줄까요? 공장이나 주택 상가 같이 하는 걸 높여줄까요?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걸 아무래도 용적률을 더 높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중공업지역이 400 이하예요. 그리고 이 중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전용공업지역으로 갈 때마다 또 50씩 떨어진다고요? 50씩요? 네. 지금 너무 암기하시는 걸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패턴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패턴을요? 네. 자,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하고 생산 녹지지역만 100 이하고 보전 녹지지역만 80이에요. 그래서 도시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 지역 있죠? 이 보전 녹지 지역이 가장 규제가 강해요. 규제가 강하다는 말은 건폐나 용적률을 낮춘다는 거죠. 예, 도시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 지역을 규제를 제일 강하게 해요. 건폐나 용적률을 제일 낮춰버려 가지고요. 예. 어디? 지금 녹지 지역 하고 있습니다. 네, 녹지 지역 하고 있습니다. 도시역 중에서는 보전 녹지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나 용적률을 제일 낮춰버린다고요. 그래서 제일 규제를 강하게 해요. 자, 이제 밑에 이제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 나와 있죠. 네, 비도시역 나와 있는데요.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을 100 이하고 나머지는 다 80이에요.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일 높여줬어요. 제일 약하게 해요. 네. 그럼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을 제일 규제를 강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은 바로 자연환경분지역이 제일 강해요. 이렇게 규제가 좀 강한 지역 보니까 특징이 어떻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공통점이. 지금 빨갛게 세 군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공통적인 게 뭡니까?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이하 제한을 받게 된다고요. 가장 규제가 강한 지역은요. 제발 좀 이 땅 사지 마세요. 이 땅 사봐야 나중에 초등학교밖에 건축이 안 돼요.
나중에 퇴임하시고 초등학교 교장선생 하실 분들은 사세요. 농림지역은 원래는 주택은 안 돼요. 단독주택은 안 되고 농어가 주택밖에 안 돼요. 농림지역 같은 데는요. 예. 우리 농사 짓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나중에 농어가 주택 있죠. 그런 주택밖에 건축이 안 된다고요. 일반 단독주택은 안 돼요. 예. 이런 이제 행신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로 자, 단순 비교해 보니까 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지역이 건폐율 용적률을 더 높여줬나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단순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는 건폐율 용적률이 더 높겠죠. 자, 두 번째로 자,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인데 단순 비교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높을까요? 관리지역, 계획관리가 있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 똑같아요. 예, 이따가 딱 비교하시라고요. 자, 그럼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높은 지역 1순위를 보니까 중진상업지역이 1순위가 되겠네요. 예, 2순위는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죠. 예, 3순위는 유통상업지역이 되나요? 4순위는 근린상업지역이 되죠. 예. 그러면 건폐율 높은 순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어디가 차지합니까? 상업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보면요. 상업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어디가 차지할까요? 건폐율 용적률 단순 딱 비교해 보니까 준주거 지역이 5순위가 되겠네요. 예. 6순위는 중공업 지역이 되겠죠. 일반공업, 전용공업 지역 순위 되나요? 건폐율 용적률 단순 비교해 보니까요. 자,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다 빠져버렸네요.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 두 개 다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도 빠졌죠. 예. 자, 그러면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주거지역이 높겠죠. 녹지지역보다는. 자, 녹지지역은 보니까 용적률만 한번 볼게요. 용적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종 일반이 높고 2종 일반, 1종 일반, 2종 전용, 1종 전용 지역이죠. 근데 이게 용적률로 보면 이 순서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건폐율로 물으면요. 만일에 건폐율로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저기 나와 있는 걸로 물어보면 1종 일반하고 2종 일반은 똑같은데 이게 3종 일반보다 더 높죠? 독특하다고 이게요. 이게 이제 함정이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용적률로 물어보면 이게 맞아요. 용적률로 물어보면 맞는데 단 건폐율로 물어보면 3종 일반이 더 낮아요. 1종이나 2종 일반보다요. 자, 그러면 1종 전용 주거까지 이제 주거지역까지 다 끝냈네요. 자, 그럼 녹지지역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원래 단순 비교하면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높아야 되는데 비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녹지지역보다 더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있죠? 이 계획관리지역이 독특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녹지지역보다 건폐율 용적률이 더 높아져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지역은 똑같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20에 80이죠. 보전 녹지나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 5개 용도 지역 다 공통점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이하 잘 만다고요. 5개 지역은요. 숫자를 기억하실래요? 이걸 기억하실래요? 숫자를 기억하실래요? 이걸 기억하실래요?
숫자가 낮나요? 최근에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보는 추세예요. 시험에서는요. 네. 최근에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추세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은 순에서 낮은 순, 낮은 순에서 높은 순 이런 순서를 물어본다고요. 숫자를 직접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첫째 시간에 이제 또리또리 하더만 둘째 시간 내니까 다들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이제 숫자 나오니까요. 네. 공법이란 과목에서 숫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숫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라기보다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맞춰야 돼요. 네. 아, 이게 이거보다 높다라는 걸 딱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서 4개 정도 지문을 줘요. 4개. 그럼 4개 지문 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죠. 4개 용도 지역 건폐 용적률 알기 위해서 또 다 숫자 암기해야 되죠. 보고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알면 되잖아요. 바로 그것만 딱 체크하면 바로 문제 맞출 수 있겠네요. 예,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아니 겁먹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거. 이거 적으셨습니까 이거? 혹시 더 적으셔야 되는 분 있나요? 자, 그럼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이렇게 수많은 개 용도 지정이 되면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건폐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조례로 이 건폐나 용적률을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26페이지 안 볼까요? 양갈로 동그라미 3번에요. 동그라미 3번에 건폐율의 특례란 말이 나와 있고 동그라미 4번에 용적률의 특례란 말 나와 있죠? 아, 이것까지 하면 또 머리 지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자, 건폐율의 특례에서 자 1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동그라미 3, 2, 3, 4, 5 체크해 두세요. 2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건폐율의 특례에서 밑에 있는 표에 건폐율의 조정에서 2번, 3번, 4번, 5번 체크해 두세요. 네, 동그라미 2, 3, 4, 5요.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용적률의 특례에서 1번에 용적률의 조정이란 말 나있죠, 표 안에.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체크해 두세요. 위에 있는 건폐율의 특례하고 밑에 있는 용적률의 특례 이거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원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용도지역 중에서 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많이 지정되거든요. 아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였죠? 20에 80 이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을 40까지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건폐율을 더 완화시켜 준다고요? 20을 더요? 네. 다만 용적률은 완화 안 해줘요? 용적률은 완화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외지역하고 용적률의 특례에서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지금 4개 체크해뒀죠? 네. 이때 도시적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요.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부지 등 상관없이 건폐율을 40 이하까지 조정해주고요. 용적률은 100 이하까지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조례에서요. 자,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조정해서 자연공원 한번 보세요. 자연공원요. 자연공원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을 최대 60 이하로 조정해 주고요. 용적률은 100 이하로 조정해 줘요. 자, 네 번째로 농공단지 있죠. 이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면 건폐율을 최대 70 이하까지 조정해 주고 용적률은 50 이하까지 조정해 주죠. 이제 한눈에 보입니까 이거? 네.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두 개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다고요? 숫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숫자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 풀어보면 의외로 쉽게 나와요. 용도지역 그 중에서 맨 높은 거하고 맨 낮은 거 두 개만 알아도 문제 맞춰요. 예,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때는 네 개를 정확하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파트 가면 이거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 다들. 예, 숫자 나오니까 또 저 다 외우라고 그런구나 이제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제 제가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도 이걸 계속해서 몇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아마 머리에 들어가실 겁니다. 다 적었습니까? 자, 227페이지 안 보시면 양갈로 3번에 자,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말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에는 지금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나라 국토에 여기 동해 쪽에 여기 경북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갑자기 바닷속에 있던 섬이 불쑥 솟아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생겨났나요? 그럼 미처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이렇게 도시적이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거기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줄 그어두세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새로운 땅이 생겨나서 용도 지역이 채 미처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있대요. 그럼 이때는 용도 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자,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은 또 세분이 될 수 있나요? 네. 자, 이렇게 미세분 지역이에요. 네. 자,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녹지 밑줄 그어두시고요.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 밑줄 그어두세요.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지역만 지정해놓고 도시지역이 미처 이렇게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안 됐대요.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아까 규제가 제일 강한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보전 녹지지역이 제일 규제가 강하죠. 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자,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만 지정이 됐고 관리지역이 더 이상 세분이 안 됐대요. 이렇게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된 지역에는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시험에서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란 말 나오면 보전이란 말 찾으면 돼요. 미지정, 미세분이란 말 나에서의 행위 제한이란 말 나오면 보전이란 단어 찾으시면 돼요. 세 개 공통점은요. 미지정, 미세분이란 말 나왔는데 제발 생산이란 말 찾지 말라고요. 보전이란 말 찾으라고요. 보전이란 말요. 네. 세 단어 다 공통점이 보니까 다 보전이란 말 들어가죠. 네. 자, 매일정 노트 한번 볼까요? 자, 29회 때 문제인데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딘가 물어봤죠? 네.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자,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건축 되나요? 안 되죠. 일반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안 돼요? 자, 유통상업지역은요? 모든 주택이 안 돼요. 자,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왜 안 됩니까? 지금 왜 다양한 답변이 나오네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구성이죠. 저층이라면 4층이 아래는 되겠죠? 일종 일반주거지역 안 되죠? 답은 뭡니까? 5번이네요. 이종 천형 주거만 아파트 건축 가능하죠?
이 정도는 뭐 그저 주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차례로 나열하래요. 네. 자, 4개 지역이 있어요. 4개 용도지역이 나는데 건폐율이 용도 최대 한도가 큰 지역이죠. 그럼 4개 지문 중에서 상업지역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상업지역 그럼 체크해야 되겠네요. 4개. 다음으로는 어디 찾아야 되겠습니까? 준주거지역도 없죠. 준주거지역도 없으니까 다음으로는 공업지역을 1순위를 찾아야 되겠죠. 공업지역 1순위잖아요. 네. 4개 지문 중에서.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1번인 게 몇 번입니까? 4번, 5번이네요. 확률이 50%네요. 아니,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찾으면 안 되고요. 1순위 찾으니까 답이 50%로 딱 줄어들잖아요. 5개 지문 중에서. 예. 그러면 4번, 5번 중에서 찍어야지 1번, 2번, 3번 중에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딥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4순위인가요? 답 몇 번입니까? 이거 숫자를 꼭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 되겠어요? 네. 다만 이제 2개가 좀 헷갈리거든요. 다만 아까 건폐율은 전용주거지역이 높아요? 일반 주거지역이 높아요? 일반 주거지역이 높고 전용주거지역이 3순위죠? 네. 이건 기억 리얼순위네요? 다 5번이잖아요. 다 외워야 되겠어요, 꼭 굳이? 네. 공부는 어렵겠지만 문제 풀 때는 쉽게 풀면 돼요. 네. 다음 문제 한번 풀까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몇 년 이 문제를 우려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을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높은 순에서 낮은 순은 이제 조금 이제 몇 번 내다 보니까 저건 파악했다 보니까 이제 28회 때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순이에요. 낮은 지역이에요. 용적률요. 자, 그럼 4개 지역이 나와 있네요. 솔직히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건요.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낮은 지역이니까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제일 높은 지역은 반대해서 가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중심 상업지역 그 상업지역 4개하고 다음으로는 5순위 어딥니까? 준주거 지역이 5순위죠. 상업지역 없죠? 그럼 준주거 지역이 4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답 몇 번입니까? 5개 지문 중에서 답이 몇 개예요? 2개로 추려지잖아요. 1번, 2번, 4번 중에서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럼 3번이나 5번 중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확률 50% 줄였죠? 네. 자, 그러면 중공업, 일반공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을 때 용적률이 제일 낮은 지역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공장보다는 주택 건축하는 걸 용적률을 낮춰주겠죠? 네. 이게 1번인가요? 몇 번입니까? 이것도 다 5번. 다 굳이 숫자 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 높은 거나 제일 낮은 거 알아도 문제 충분히 맞춘다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그래도 각종 과목들에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안 가지 말라고 제가 그런 거니까요. 자, 준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500 이하고 중공업 지역은 400 이하죠. 일반 공업 지역은 350 이하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300 이하죠. 자, 그러면 리얼, 디귿, 니은, 기억 순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용도지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